자, 그러면 저번 시간에 비유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시의 상징에 대해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수업 중에 그 중간고사 대체 과제에 대한 설명도 같이 있을 예정이니 반드시 그 부분 잘 들으시고 중간고사가 아니죠. 중간고사 대체 과제를 기한에 맞게 좀 수행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늦게 낸다든지 아니면 그 과제의 요건에 맞지 않는 과제를 내서 뭐 점수상에 불이익을 당하시지 않도록 좀 잘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시의 상징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상징의 정의가 있는데요. 상징이라는 것은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정의를 할 수 있겠으나 일단 정의를 말하기 전에 어빈이라는 그 평론가가 했던 얘기가 있어요. 상징은 언어의 가장 높은 단계이다. 즉 사실적 단계는 이제 원시인이나 아이들의 언어가 대상을 모방하는 정도의 언어라면 유추적 단계는 이제 지금까지 앞서서 기술한 뭐 비유적 언어 그것을 뜻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높은 단계가 상징적 단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언어 발달의 과정에서 상징적 단계가 가장 높다고 해서 뭐 이것이 뭐 시에서 상징을 많이 사용한 시가 가장 뭐 잘된 시다, 훌륭한 시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죠. 그 195페이지 구교재 195페이지 신교재 207페이지를 보시면 그래서 여기서 시 감상을 저해하는 한 원인으로 이 상징을 과도하게 가치 평가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1번부터 10번까지 있는데 9번을 보시면 직서, 직유, 은유, 상징의 순서로 시는 효과적이며 시의 성공도라고 생각하는 그런 표현 기교의 선입관이 있다는 것이죠. 예. 뭐 상징이란 말은 말 그대로 이제 조립하다, 짜맞추다라는 뜻을 가진 그리스어의 동의어에서 비롯된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이 상징은 뭐 부호, 증표, 뭐 기호 그런 말 뜻을 가지고 있는데 영어로 symbolize 이 말도 역시 상징하다, 대신하다 그런 뜻으로 사용이 되고 있죠. 상징이란 말은 결국 어떤 것이 무엇을 대신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은 잘 없는 건데 참 그러고 보니까 그 이제 이발소 아시죠? 이발소 그 빨간색, 파란색이 뺑뺑 돌아가는 약간 그 이발소 표시는 뭡니까? 말 그대로 이발소의 상징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상징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대신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해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나 상징의 문학적 정의를 보시면요. 내적 상태의 외적 기호. 뭐 다르게 얘기하자면 불가시적인 것을 가시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상징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제 비유에서 원관념이 사라지고 보조관념만 남은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상징을 한다는 것은 원관념은 사라지고 보조관념만 남은 형태이다. 뭔가 무엇을 상징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뭡니까? 뭐 대신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관념을 대신해서 보조관념만 드러나 있는 뭐 그런 상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보자면 이 상징은 비유의 한 약간 다른 형태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역시 동일성의 원리가 작동한다. 비유처럼 동일성의 원리가 작동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징이라는 것은 결국 뭡니까? 불가시적인 것을 좀 가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거잖아요. 비유도 그랬듯이 불가시적인 것 또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것, 또 미지의 것 그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비유인 것처럼 이제
상징도 뭡니까? 좀 관념이나 정서 같은 그것을 어떻게 좀 이미지라든지 대상으로 표현을 해서 어, 드러내는 것이 상징이죠. 그래서 뭐 보통 관념이지만 정서, 심리, 이념 같은 것이 원관념이 될 수도 있고요. 예, 그것을 이제 다른 것으로 대신해서 표현하는 것이 상징이다.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지요. 예, 상징이란 게 사실 뭐 상징이라는 그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언어도 일종의 상징이잖아요. 우리가 사과라는 기표, 그것도 일종의 상징이죠. 사과라는 기표는 우리가 먹는 그 사과를 대신해서, 실제 사과를 대신해서 그 기표를 표현하는 것이죠. 직접 사과를 가져오지 않아도 사과라는 기표를 통해서 우리가 이게 사과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처럼요. 자, 그러면 상징은 잠깐 접어두고요. 비평의 난관이라는 그 구교재 195, 신교재 207페이지에 있는 그 리처드의 비평의 10가지 난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여러분들 중간고사 대체 과제로서 제시할 건데요. 여기 이제 아까 제가 읽어 드렸듯이 1번부터 10번까지 비평의 난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10가지 비평의 난관을 각각 이제 그 구체적인 시를 예로 들어 가지고 이 비평의 난관을 여러분들이 이제 예를 들어 예시로 설명을 하는 것이 이 중간고사 대체 과제예요. 그래서 1번부터 10번까지 있는데 10번 시론을 공부한 결과 이론대로 시를 감상한 데서 오는 곤란이 있는데 요건 빼버리고 1번부터 9번까지 1번부터 9번까지 각각의 비평의 난관을 구체적인 시를 예로 들어 가지고 이 난관을 설명을 하는 것이 이 중간고사 대체 과제입니다. 왜 이러한 과제를 내느냐? 일단 뭐 여러분들이 원래는 이제 제가 대면 수업을 하게 되면 이제 뭐 발표를 통해서 좀 이제 이 교재와 관련된 내용을 발표를 하고 또 다른 시도 소개하고 뭐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뭐 제가 다 수업을 해버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뭐 사실 마땅히 과제를 낼 만한 것이 잘 없었어요. 그렇다고 뭐 현대시의 이해 시간에 시를 써오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뭐 문창과 분도 들으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우리가 문창과는 아니니까요. 물론 뭐 시를 직접 쓰는 것도 시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 어떤 대상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대상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파악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직접 그 대상과 관련된 행위를 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뭐 조각이 무엇이냐 그런 걸 알려면 뭐 조각에 대한 여러 가지 이론을 배우는 것도 좋겠지만 실제로 칼과 끌을 들고 나무나 돌을 깎아내는 것도 조각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기도 하죠. 그런 좋은 점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제 이해라는 것이 주 목적이기 때문에 뭐 창작과 관련된 과제를 내는 것은 뭐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다고 뭐 교재에 있는 내용을 뭐 요약하라 하는 것도 뭐 굳이 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뭐 여러분들 뭐 다 수업 들으면서 스스로 또 뭐 요약을 하게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생각한 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이 195페이지 구교재 뭐 신교재 207페이지에 나오는 이 비평의 10가지 난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여러분들은 좀 덜 하시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시를 어려워하고 여기 뭐 비평의 난관이라고 했으나 사실 뭐 이해의 난관이라고 해도 뭐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시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고 또는 이제 너무 나의 세계와는 관련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 자체를 배웠던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시들은 뭐 어느 정도 이해를 잘 하는 뭐 그런 사람이 있으나 그렇지 않은 새로운 시의 경우는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거의 뭐 올해 초죠. 올해 초에 그 친구한테 저기 대학 그 국어 교육론을 대학에서 지도를 하고 있는 한 친구에게 제 대학 친구죠. 동기고 동문인데 그 친구에게 이제 문자를 하나 받았는데 뭐 시를 좀 하나 해석해 달래. 예. 뭐 그렇게 어려운 시는 아니었습니다만은 왜 갑자기 웬시 그러니까 뭐 학생 하나가 뭐 경영학과 학생인데 문학에 관심이 있더라. 근데 뭐 어떻게 시를 봤는데 시가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고 하더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제 나름 저도 처음 본 시긴 한데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주기로 했는데 사실 그렇게 어려운 시가 아니었거든요. 예, 그렇게 어려운 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시에 대한 여러 가지 선입견 또는 이 리차드가 얘기했던 10가지 해석의 또는 비평의 10가지 난관 등이 있기 때문에 시를 잘 이해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뭐 콩비지를 끓인다 그런 표현만 봐도 이제 문맥상으로 볼 때 지금 잠깐 기억나는 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콩비지를 끓인다. 왜 콩비지를 먹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본인이 콩비지를 좋아해서 아니면 뭐 가난해서 아니면 뭐 비건이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예. 그런데 이제 제가 그 시 내용의 문맥을 보니까 약간 이제 비건일 가능성이 높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비건인데 좀 영양을 보충하기 위해서 비지를 끓인다. 그런 식으로 좀 접근해 보면 좋지 않겠느냐. 예. 그래서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런 어떤 단순한 그 찬찬히 읽으면 되는 그런 시도 사실 뭐 많이 배웠다는 사람들이 그것도 뭐 다른 학문도 아니고 유사한 학문인 국어를 많이 배웠다는 사람이 잘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경우가 어떤 것이 있는지 우리가 좀 제대로 알아보기 위해서 이 비평의 난관 10가지 난관을 제가 과제로 내어드리겠습니다. 10번은 빼고요. 9번, 1번부터 9번까지 각각 예를 들어가지고 구체적인 시를 예를 들어가지고 뭐 어떤 경우는 시 한 편이 아니라 시 두 편 이상을 병치시켜서 예를 들 필요가 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9번 같은 경우는 직서, 직유, 은유, 상징의 순서로 시는 효과적이며 시어의 성공도라고 생각하는 표현 기교에 오는 선입관 같은 경우는 직서적 표현, 직유적 표현, 뭐 은유적 표현, 상징적 표현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갈 수 있게 얘기를 하는 게 맞겠죠. 그리고 또 5번 같은 경우도 이제 작품에 임하여 반응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뭐 시인에 대한 선입관 등으로 시에 대한 반응을 미리 예비하는 점, 뭐 이런 것들도 뭐 시 한 편만 해도 되겠지만 이런 경우는 시 한 편만 하면 되겠지만 또 뭐 여러 가지 두세 개 이상의 시를 할 경우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근데 뭐 반드시 두세 개 이상을 하라는 경우는 하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한두 가지 하나의 시로서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다면 설명이 가능하다면 하나의 시만 써도 되고 그렇지 않고 뭐 둘 이상의 시가 필요하다면 둘 이상의 시를 예로 들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막상 어떻게 하라 그러면 좀 막막할 수 있으니까 제가 일단 요 1번부터 9번까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과제를 어떻게 수행해야 되는지 좀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평의 난관 첫 번째는 이제 외연으로 내포를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라고 했습니다. 즉 사전적 의미 파악이 안 되는 경우죠. 이건 뭐 그렇게 여러분들이 쉽게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르는 거를 쓰는 게 아니라 뭐 그러한 가능성이 있는 거를 하셔도 돼요. 여기 있는 예를 든 시를 뭐 반드시 꼭 그렇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럴 가능성이 있다 라는 시를 예로 드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 뭐 우리가 사람이 다 다르니까 어떤 사람은 같은 시를 보고도 사전적 의미를 잘 파악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제대로 파악을 못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럴 가능성이 높은 텍스트를 중심으로 예를 드시면 됩니다. 뭐 일단 사전적 의미를 파악 못하는 경우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는 뭐 좀 옛날
시를 읽을 때, 예전 시를 읽을 때 그 사용되는 어휘가 생소해서 사전적 의미가 파악되지 않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정지용 같은 시는 어떻습니까? 정지용 같은 시는 정지용이 만든 조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양반이 아니 그분이 직접 만든 그 어휘가 있단 말이죠. 그런 경우에는 또 이제 사전적 의미가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시의 이해가 또는 비평이 잘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옛 이야기 지줄대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얼룩배기 황소가 해설피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 향수라는 시의 첫 부분인데 해설피란 말이 뭔가 헷갈리잖아요.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해설피가 뭐지? 뭐 여러 가지 연구자들이 정주영 전문가들이 이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뭐 해가 설핏질 무렵이다. 아니면 뭐 라는 말이 있고 유종호 교수가 한 표현이죠. 해가 설핏질 무렵이다. 아니면 뭐 해 슬프게 온다. 뭐 해는 뭐 접두사다. 뭐 그렇게 표현하시는 분도 있는데 여하튼 이제 조어를 만들어내게 되면 그런 경우 이제 사전적 의미가 파악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제 독자가 좀 이제 어휘력이 낮아서 사전적 의미가 파악이 안 되는 경우도 있겠죠. 근데 뭐 독자가 어휘력이 낮아서 사전적 의미가 파악되지 않는 경우는 좀 없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실제로 잘 빈번하게 사용하지 않는 그런 어휘가 남발까지는 아니고 좀 많이 드러나는 뭐 그런 시들을 예로 해서 여러분들이 설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정서가 개념이 아니라 의문으로 환기되는데 이를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서라는 것이 개념으로 파악되는 경우도 뭐 없잖아 있겠지만 의문으로 환기되는 즉 음악적인 성격으로 환기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뭐 김영랑의 시 같은 경우는 유음을 많이 사용해가지고 그 내면의 어떤 그 포근한 좀 안정된 정서를 표현했다. 또는 어떤 시는 파열음을 많이 사용해가지고 좀 이제 불안정한 뭐 그런 정서를 표현했다.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음운이라는 것은 이제 의미가 아니라 그 소리 그 자체로 정서가 환기될 수 있는데 이를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좀 있다는 겁니다. 이 경우도 역시 이 경우도 역시 그와 그럴 가능성이 높은 시들을 좀 여러분들이 찾으셔가지고 음운으로 정서가 환기되는데 즉 소리로서 정서가 환기되는데 그것을 파악하기 좀 어려울 법한 그런 시를 찾아서 설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를 해석하는 가운데서 어떻게 이 비평의 난관이 발생하는 그런 경우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비평의 난관 세 번째는 독자의 체험 빈약, 체험 결합 능력의 빈곤 또는 기억의 불구성 등으로 심상을 제대로 형성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독자의 체험이 빈약할 수도 있고요. 빈약하다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2020년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1930년대, 40년대의 어떤 구체적인 체험이 담긴 작품을 본다면 당연히 체험이 빈약하다고 빈약하다라고 밖에 볼 수 없겠죠. 예. 그거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때의 체험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의 체험과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둘 사이의 유사성을 우리가 쉽게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체험이
빈약한다던가 어떤 시대적인 거리차 때문에 빈약할 수 있는 거죠. 또는 체험 결합 능력이 빈곤하다. 아니면 또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체험 결합 능력이 빈곤하다는 것은 뭐 정확하게 얘기를 하자면, 자, 저도 잘 이걸 뭐 확실하게 제가 이해를 시킬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체험을 결합시키는 능력이 능력이 결핍이라고 했으니까 자신의 체험과 그 시 속에 있는 체험을 어떻게 잘 연결시키지 못하는 뭐 그런 경우이겠죠. 예, 시에는 분명히 뭐 A라는 체험이 나와 있다. 예를 들어서 뭐 농사를 짓는 체험이 나와 있다. 나도 농사를 지었다. 그런데 그 농사를 지었을 때 자신의 체험과 시에 드러난 체험을 잘 연결시키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경우가 발생할 법한 그런 시를 찾아서 여러분들이 어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런 체험의 빈약에 의한 비평의 난관이 생길 수 있다. 그렇게 쓰시면 되겠죠. 예. 자, 네 번째는요. 시의 내용과 관계없는 엉뚱한 기억이 떠올라 작품에 고착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뭐 이 배경 지식이라는 것이 있죠. 우리는 누구나 배경 지식이 있고, 그 배경 지식을 활용해서 우리는 이제 뭐 책들을 읽습니다. 시도 마찬가지죠. 근데 문제는 이 시의 내용과 관계없는 배경 지식이 활성화되는, 그러니까 연관된 배경 지식이 활성화되었는데 그렇지 않고 잘못 엉뚱한 배경 지식이 활성화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이 높은 시를 찾는 게 좋겠죠. 근데 이거는 사실 뭐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이 4번 같은 경우는 시의 내용과 관계없는 기억이 떠오르는 것은 뭐 모든 시에 다 가능하니까 사실은, 그죠? 예. 예를 들어서 뭐 김소월의 진달래꽃을 읽는데 진달래꽃의 어떤 정한의 정서라든지 뭐 그런 것과 관련 없는 산에 가서 진달래 파전을 먹었다. 진달래 파전 있나? 하여튼 뭐 그런 기억이 떠오르는 거죠. 시의 내용 주제와 전혀 관계없는 엉뚱한 그 배경 지식이 활성화되어서 작품에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작품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게 되겠죠. 자, 다섯 번째, 작품보다 시인에 대한 선입견 등으로 시에 대한 반응이 미리 일어나는 경우. 이 경우도 이제 우리가 시를 좀 공부하다 보면 좀 많이 생기는 경우죠. 특히 뭐 시인론 같은 거를 공부를 하게 되면 그 작품 자체를 보려 하는 것이 아니라 시인의 어떤 작품 성향, 일반화된 작품 성향을 가지고 구체적인 시를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육사의 시를 보면 자동적으로 뭐 항일 뭐 그런 게 떠오르고요. 뭐 황지우의 시를 보면 자동적으로 형태파괴, 뭐 떠남, 뭐 그런 것도 떠오를 수 있고요. 아니면 뭐 고운의 시 같은 경우는 뭐 고운의 시 작품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 그 약간 최근에 있었던 그 여러 가지 안 좋은 사건들 뭐 그런 것이 그런 것에 대한 선입견으로서 이딴 시 볼 것도 없어, 뭐 쓰레기야, 아니면 내지는 시에서 얘기하는 이런 것들은 다 좀 이제 문제가 많아, 이런 이미지는 다 문제가 많아, 뭐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 그런 경우도 비평의 난관이 있을 수 있고요. 자, 6번, 이제 감상에 치우쳐서 시를 제대로 이해 못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러니까 좀 이제 시를 논리적으로 이해할 필요도 있는데 그러지 못하고 시 자체에 대한 어떤 감상만으로, 자신의 정서적 반응을 드러내는 것만으로 시를 읽었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이제 반대로 어떤 뭐 지성과 시론, 비평 등의 영향으로 감상을 하지 않는 것. 시라는 것이 어쨌든 감상적인 요소도 있는데, 즉 우리가 작품을 읽을 때는 정의적인 요소와 인지적 요소가 동시에 작동을 해야 되는데 정의적 요소를 지나치게 억제한다든지 인지적 요소를
지나치게 억제한다든지 하는 것은 비평의 난관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게 역시 뭐 그럴 가능성이 있는 시들을 여러분들이 찾아가지고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교훈 사상 지식들을 찾는데 편중하는 점, 그런 경우 많이 있죠. 우리가 이제 특히 학교 다닐 때 시를 배울 때는 뭡니까? 시 그 자체로 감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시가 어떠한 교훈을 주는가, 이 시는 어떠한 사상을 드러내는가, 뭐 그런 것들을 많이 찾으려고 노력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바를 정서라든지 그런 점을 무시하고 아니면 어떤 이미지의 표현 효과 그런 걸 무시하고 오로지 교훈이나 사상 등을 찾는 데 편중하는 점, 그것도 비평하기 어렵게 되죠.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이 높은 시를 한번 찾으셔가지고 원래는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석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직서, 직유, 은유, 상징의 순서로 시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표현 기교에 대한 선입관도 중요하죠. 그러니까 직접 서술하는 것보다는 직유가 좀 더 좋은 시고, 직유보다는 은유가 좋은 시고, 은유보다는 상징이 좋은 시다. 그러니까 상징이 많이 드러난 시가 좋은 시다 라고 평가하는 그 선입관 같은 경우도 뭐 각각의 시의 예를 들어 가지고 좀 이제 평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는 기본적으로 사실은 뭐 시라는 것이 좋고 나쁨이라는 것은 어떤 표현 기교에 대한 문제는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떤 뭐 형식주의 비평, 신비평, 또는 우리가 학교에서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여러 이제 문제를 위한 시들을 많이 접하다 보면 그 어떤 표현 기교의 위계를 설정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한번 좋은 시를 뽑아가지고 직서를 하면서도 좋은 시가 있고, 직유를 하면서 좋은 시가 있고, 은유를 해도 좀 별 볼일 없는 시가 있고, 상징을 해도 별 볼일 없는 시가 있다는 것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뭐 이론대로만 시를 감상하려는 태도, 이거는 이제 뭐 굳이 할 필요 없고요. 이거는 뭐 이건 모든 시가 다 해당되기 때문에. 그래서 1번부터 9번까지 각 주에 있는 1번부터 9번까지 해당되는 난관을 구체적인 시를 예로 들어 가지고 뭐 필요하다면 2편, 3편 이상 해서 들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구체적인 시를 예를 들어서 설명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시가 있는데 이런 시는 이러할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서 표현된 것을 독자들이 1차적으로 제대로 의미를 파악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즉 사전적 의미를 파악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이러한 부분 때문이다. 뭐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뭐 3번 독자의 체험 빈약, 체험을 결합시키는 능력의 결핍, 이런 것도 마찬가지. 이 시가 있는데 이제는 이러한 부분 때문에 이 독자가 체험을 제대로 결합시키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또는 독자들은 이러한 체험을 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그렇게 쓰시면 돼요. 1번부터 9번까지 시를 시를 제시하시고 어떠한 부분이 이 난관에 해당하는가를 좀 이제 시 해석과 함께 실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과제를 해가지고 지정된 날짜까지 제출하시면 됩니다. 좀 여유있게 시간을 드릴 테니까, 중간고사 대체 과제이긴 하나 조금 여유있게 시간을 드릴 테니까 좀 잘 시를 찾으셔서 또 시를 해설하셔서 과제를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평가와 관련된 그 질문이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그 강의 계획서에 있는 뭐 그 평가 기준 비율, 그거는 뭐 이제 무시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이제 이번 학기 인터넷 강의 이런 비대면 강의로 진행되면서 이제 강의 계획서를 수시로 수정할 수 있다고 했는데, 뭐 기본적으로 강의 내용은 뭐 크게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그 기존의 강의 계획서에 있던 내용대로 강의가 진행될 거예요. 뭐 하다가 한두 개 빠질 수도 있고 좀 변형될 수도 있지만 거의 그대로 갈 겁니다. 그런데 이제 평가 비율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뭐 과제 같은 경우를 제가 내기 애매하기 때문에 발표도 없고요. 그래서 중간고사, 기말고사에 거의 이제 뭐 속된 말로 몰빵하는 그런 평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간고사는 이제 대체 과제였기 때문에 과제의 수행 정도를 가지고 이제 평가를 하게 되겠고, 기말고사는 되면 어쨌든 그때 한 번쯤은 최소한 어떻게 대면해서 사실 뭐 여러분들 얼굴도 모르고 이렇게 수업을 하고 있어요. 이번 학기 처음 강의를 시작했는데 바로 이렇게 비대면 강의가 되어버려서 얼굴도 모르는데 다들 얼굴이나 한번 확인하고 시험을 보는 뭐 그런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시험 평가 비율은 뭐 출석을 이제 뭐 10%에서 20% 정도 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출석이라는 게 여기서 이제 강의를 그 주어진 시간에 듣는 거죠. 그리고 이제 중간고사 뭐 한 30-40%, 기말고사 한 50%. 중간고사는 과제이기 때문에 이제 과제죠. 근데 과제는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일단 제출을 하는 순간 기본 제출을 하는 순간 즉 조건에 맞춰서 시간에 맞춰서 제출을 하는 순간 뭐 기본 점수는 보통 먹고 들어가잖아요. 그죠? 물론 뭐 너무 딱 시간만 지키고 내용만 지키고 너무 말도 안 되게 하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질적인 보장만 과제되어 있으면 뭐 과제가 크게 사실은 뭐 변별하지 못합니다. 하기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기말고사가 사실은 여러분들 평가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한 학기 수업에 대한 평가를 뭐 시험 하나만으로 하는 것은 저도 그렇게 옳다고 생각지는 않으나 뭐 상황이 또 여의치 않고 뭐 제가 이 상황을 타개할 만한 어떤 그런 경험 자체도 부족하고 올해가 이 비대면 수업이 처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기말고사가 여러분들의 어떤 성적을 제일 크게 좌우할 것이다. 물론 출석과 과제도 성적에 분명히 반영이 됩니다. 안 되는 거 아니고 출석도 반영이 되고 좀 차곡 한번 빨 때마다 1점씩 차곡차곡 깎을 거고요. 과제도 이제 과제 수행을 뭐 일단 기본적인 그 양적 평가 제 날짜에 냈느냐 또 제가 요구한 대로 과제를 수행했느냐 그런 거부터 시작을 해서 또 이제 시를 잘 선정했고 그러니까 이 각 항목에 맞는 시들을 잘 선정해가지고 잘 설명했느냐 아니면 좀 억지스럽냐 뭐 그런 질적 평가를 동시에 할 겁니다. 예. 그래서 어느 정도 뭐 격차가 30점 만점이다, 30점 만점이다 그러면 뭐 30점부터 한 뭐 20점 정도까지는 기본적으로 격차가 생길 수 있고요. 또 뭐 정말 어처구니 없는 과제가 있으면 20점 이하의 점수가 나올 수도 있겠죠. 예. 그런데 이제 시험이라는 것은 뭐 어떻습니까? 빵점부터 50점까지 50점 이제 전체 50%라면 빵점부터 50점까지 다 있을 수 있는 게 시험이죠. 그러니까 편차가 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비율도 크지만 시험은 편차가 크기 때문에 출석이나 과제보다 여러분들이 좀 시험을 잘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한 학기 수업을 이렇게 뭐 좀 적은 그 수액 기준으로 평가한다는 게 저 역시 썩 마음에 들진 않으나 상황이 그렇게 되었으므로 여러분들이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제가 한 2-30분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과제를 좀 잘 수행을 하셔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잘 수행하시고 공지사항 확인하셔서 과제 제출 날짜 확인해 보시고 그 인터넷으로 그 우리 에드워드 시스템에서 제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과제 얘기는 그만하고요. 다시 또 상징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상징의 성격에 대해서 수업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상징의 동일성입니다. 자,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상징은 비유하고 달리 원관념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원관념과 보조관념은 동시적이고 공존적이어서 분리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유 같은 경우는 오히려 약간 분리가 되는 측면이 있는데 상징은 원관념과 보조관념이 동시적이고 공존적이어서 도저히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는 상징의 본질적 성격으로서의 동일성 또는 일체성이다. 그러니까 동일성이라기보다는 일체성에 가까운 것이죠. 시에서 비유에서는 동일성이 좀 뭐 있다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상징은 원관념은 보이지 않고 보조관념만 드러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둘의 일체성이 더욱 강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재에 나오는 김수영의 눈을 보면요, 이 관념과 이미지가 일체화된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시죠. 자, 이 작품은 뭡니까? 청자가 젊은 시인에게 말을 거는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재 구교재 198페이지, 신교재 210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젊은 시인이 화자라면 이 시는 독백체가 될 수도 있고요. 실제로 기침을 하자라는 것의 주체가 누군지 좀 애매하죠. 예. 자,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녹지 않은 눈을 보고 마당에 남아서 그 눈에 대해서 기침을 하고 싶어 하는 욕망은 이 살아있는 하얀 눈에서 촉발됩니다. 그러므로 눈과 기침의 이미지는 축자적인가 비유적인가 우리가 물어볼 때 축자적이라면 좀 불결한 행위밖에 되지 않죠. 그런데 비유적이라면 이 행위에서 어떤 의미심장한 엄숙감을 느낄 수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비유적이고, 즉 이 감각적 이미지는 뭐 순결, 진실성이라는 관념과 굉장히 밀착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처럼 이제 관념과 이미지가 일체화되어 있는 상징은 또 암시성, 다의성, 입체성, 문맥성 등의 하위 속성을 지니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암시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암시성이라는 건 쉽죠. 원관념이 숨어 있고 보조관념만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드러냄과 감춤의 양면성이 동시에 드러나는 것이 바로 상징이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신동집의 오렌지를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오렌지에 아무도 손을 댈 수 없다. 오렌지는 여기 있는 이대로의 오렌지다. 더도 덜도 할 수 없는 오렌지다. 내가 보는 오렌지가 나를 보고 있다. 마음만 낸다면 나는 오렌지의 포들한 껍질을 벗길 수도 있다. 마땅히 그런 오렌지만이 문제가 된다. 마음만 낸다면 나는 오렌지의 찹쌀한 속살을 깔 수도 있다. 마땅히 그런 오렌지만이 문제가 된다. 그러나 오렌지에 아무도 손을 댈 수 없다. 되는 순간 오렌지는 이미 오렌지가 아니고 만다. 내가 보는 오렌지가 나를 보고 있다. 나는 지금 위험한 상태에 있다. 오렌지도 마찬가지 위험한 상태에 있다. 시간이 똘똘 배암이 또아리를 틀고 있다. 그러나 다음 순간 오렌지의 포들한 거죽엔 한없이 어진 그림자가 비치고 있다. 오, 누구인지는 잘도 몰라도. 자, 화자는 이게 마음만 낸다면 오렌지의 포들한 껍질을 벗길 수도 있고 오렌지의 찹쌀한 속살을 깔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화자가 만약에 껍질을 벗기고 손을 댄다면 오렌지는 더 이상 오렌지가 아니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예.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또 한없이 어진 그림자가 비치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 그림자의 정체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기본적으로 사물의 외형에 감각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만족하지 않고 그 본질이 무엇인가를 좀 깨달아 보려고 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오렌지라는 대상을 오렌지 그 자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뭔가 오렌지의 본질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렇으나 그것은 어떻습니까? 이 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완전히 숨어있지도 않고 그렇다고 대놓고 드러나 있지도 않죠. 오렌지라는 어떤 대상을 통해서 숨김과 드러냄의 어떤 변증법적 작용이 되고 있는 그런 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김수영의 풀은 리듬이 상징의 암시성을 높이는데 기여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뭐 시를 한번 봐보세요. 어려운 시는 아니죠. 자, 김수영의 시는 교재 202페이지, 구교재 202페이지, 신교재 214페이지에 나온 것처럼 노출의 시다. 좀 자신을 솔직하게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시가 많이 있죠. 뭐 우리가 흔히 잘 아는 그런 김수영의 시, 뭐 푸른 하늘을이라든지 아니면 뭐 폭포라든지 그런 시 말고 김수영이 일상을 소재로 해서 쓴 시들은 굉장히 어찌 보면 감추어야 될 법한 치부도 시로서 시의 소재로서 형상화하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굉장히 좀 이제 체험 세계를 책에 나온 것처럼 시적으로 변형시키기보다는 뭐 야유풍자 탄식의 형식으로 드러내는데 이 풀이라는 시는 좀 다르죠. 드러냄의 시인을 배반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풀이 바람보다 빨리 눕고 울고 일어난다는 반복되는 이 템포가 어떤 주술성을 느끼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주술은 풀을 그대로 민중이라고 우리가 인식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민중의 끈질기고 활발한 삶의 양식만을 풀과 대비되는 어떤 그 시인가 그런 부분을 시인이나 독자가 관심을 두었다면 그냥 알레고리 형식의 시가 되었을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주술적 리듬, 즉 음악적 성격이 개입했기 때문에 시의 어떤 그 빨리 눕고 웃고 일어난다는 이 풀이 가지는 어떤 모순적인 성격을 통해서 또 이 리드미컬한 음악적 요소를 통해서 이 풀이란 것이 단순한 민중으로 인식되어지지 않게 한다라는 것이 이 교재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한번 이 시를 읽어보시면 기본적으로 이거 민중이라면 그냥 뭐 민중이라면 그냥 이제 뭐 어떤 뭐 민초라는 말 쓰는 것처럼 이제 어떤 강인함, 억셈 그리고 생명력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뭐 그런 것들이 표현되어 있긴 하나 어떤 바람보다 먼저 눕고 발밑까지도 눕고 하는 어떤 부분에서 풀을 단순히 민중으로 보는 것을 거부하게 만들죠. 사실은 의미론적으로 볼 때. 그리고 이제 이것이 빠른 리듬에도 영향을 좀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민중은 긍정적인 이미지죠. 민중은이란 말 쓴다는 것은 민중 자체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는 부정적인 부분도 있잖아요. 만약에 민중이라는 말 대신에 근데 이제 부정적인 이미지를 이야기하고 좀 포함시키고 싶다면 민중이란 말을 쓰면 안 되고 뭐 소시민이란 말을 써야 되죠. 그렇다면 여기는 풀은 소시민인가? 소시민이랑 또 다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뭐 주술적 리듬 같은 것들 그리고 드러나는 어떤 그 모순적인 표현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 암시성이 강조된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암시성을 의미하는
시로서 이 김춘수의 꽃을 위한 서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시는 이제 암시성을 가진 뭐 그런 시이기도 하지만 이 시 자체가 이제 그 상징의 암시성에 대한 어떤 은유가 아닌가 할 정도로 암시성을 잘 설명해 주는 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너는 시방 위험한 짐승이다. 너의 손이 닿으면 너는 미지의 까마득한 어둠이 된다. 존재의 흔들리는 가지 끝에서 너는 이름도 없이 피었다진다. 눈시울이 젖어드는 이 무명의 어둠에 추억의 한 접시 불을 밝히고 나는 한밤내 운다. 나의 울음은 차츰 아닌 밤 돌개 바람이 되어 탑을 흔들다가 도래까지 스미면 금이 될 것이다. 얼굴을 가리운 나의 신부여. 자, 꽃이 왜 위험한 짐승입니까? 내가 꽃이라는 사물의 본질을 파악하려고, 즉 나의 손을 꽃에 닿는 거죠. 그렇게 되면 꽃은 어떻게 미지의 까마득한 어둠으로 추락해 버리죠. 이 아시다시피 명명행위, 즉 이름을 부르는 행위는 사물의 존재를 규정짓는, 그리고 이를 확고히 하려는 그런 행위죠. 그런데 이제 어떻습니까? 이연 보시면 이 꽃은 이름도 없이 피고 지는 거예요. 즉 나와 아무런 관계를 맺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떻습니까? 무명의 어둠에 추억의 한 접시 불을 밝히고 한밤내 오는 노력을 계속하는 것이죠. 한밤내 온다는 것은 이 꽃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그 실체를 규명하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의 울음은 돌개바람이 되어서 도래까지 스미면 금이 될 것이다. 나의 노력이 가치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꽃은 어떻습니까? 그냥 얼굴을 가리운 신부처럼 베일에 쌓여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죠. 상징이 바로 이런 거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우리는 약간 이제 그 대상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어떤 그런, 과연 이 시가 무엇을 상징하는가, 그것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지만 또 그게 막상 또 작품을 읽어보면 과연 이게 어떤 의미인가, 끊임없이 우리가 실체를 밝히려는 노력을 거부하는 뭐 그런 약간 모순적인 상황이 상징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다이성 할 때도 나오겠지만 상징은 굉장히 많은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상징의 암시성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설명은 간단하죠. 예. 그리고 원관념이 드러나 있지 않으니까 당연히 숨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보조관념으로서 원관념을 설명해 주려고 하니까 드러나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암시성이라는 것은 완전히 숨은 것도 아니고 완전히 드러나 있는 것도 아닌 그런 상태를 의미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상징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솔직히 뭐 작가가 어떻게 의도를 했든 간에 그 뭐 우리가 작품을 읽는다는 것은 작가의 의도를 뭐 파악하자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 텍스트를 중심에 놓고 이야기를 한다면 결국 상징이라는 것은 이 드러남과 감춤의 변증법적인 요소가 있는 것이고, 우리는 끊임없이 어떤 뭐 그 대상의 본질을 시에서 그 상징, 무언가를 상징하는 그 어휘 또는 그 표현의 본질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노력하려고 해도 또 정작 잘 본질에 다가설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상징의 다이성과 알레고리를 보겠습니다. 자, 암시성은 다이성이라는 속성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암시한다는 것은 뭡니까? 드러내는 것도 아니고 감추는 것도 아니죠. 완전히 감추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드러내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암시죠. 어두울암자 볼시자. 그렇기 때문에 어떤 풍부한 의미론적인 에너지를 가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
이제 해석의 어려움을 야기할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의 상징적 어휘가 사실 하나만을 가리키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 가지 왜 숨기고 있으니까 모든 것을 다 드러내지 않고 일부러 숨기고 있으니까 아까 풀도 그렇고 모든 것을 다 풀도 그렇고 하나의 의미만 상징한다는 것이 아니죠. 예. 여러 가지 상징하기 때문에 어떤 풍부한 의미론적 에너지를 가질 수도 있지만 해석의 어려움을 야기할 수도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근데 알레고리는 어떤 것이? 알레고리라는 것은 이제 상징과는 약간 다르게 역시 원관념은 드러나지 않고 보조관념만 드러났지만 이 원관념과 보조관념의 의미가 그 1대1로 대응되는 것을 알레고리라고 합니다. 알레고리의 가장 대표적인 건 우화예요. 우화. 알레고리를 우의라고 하잖아요. 우의. 우화란 말은 뭡니까? 알레고리의 이야기란 뜻이죠. 알레고리의 이야기. 뭐 예를 들어서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다 잘 아시잖아요. 둘이 경주를 했는데 토끼가 한참 앞서갑니다. 그러다가 뒤에 보니까 거북이가 뭐 자기가 도저히 이길 것 같지 않으니까 좀 쉬었다 가자. 그러다가 잠깐 쉬는 게 아니라 낮잠을 자버려요. 근데 거북이는 비록 토끼보다 느리지만 꾸준히 계속 가서 결국엔 토끼를 이기죠. 자, 여기서 거북이와 토끼는 당연히 실제 거북이와 토끼를 의미하진 않죠. 뭘 의미합니까? 거북이는 능력은 좀 부족하지만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 토끼는 뭐 능력은 있지만 노력하지 않는, 자만에 빠진 그런 사람. 뭐 그 정도로 약간의 뭐 어휘적인 차이는 좀 있겠으나 뭐 결국 토끼가 의미하는 바는 하나고 거북이가 의미하는 바도 하나죠. 예. 자, 박남수의 새를 보겠습니다. 예. 신교재 215페이지, 구교재 203페이지죠. 예. 자, 이 작품은 문명의 잔인성, 야만성을 비판하면서 자연의 순수성을 옹호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새는 뭡니까? 당연히 자연의 순수성이죠. 대놓고 얘기하고 있죠. 이해한 보시면 포수는 한 덩이 납으로 그 순수를 겨냥하지만 매냥 쏘는 것은 피에 젖은 한 마리 상한 새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상징은 원관념과 보조관념이 1대1 관계에 놓인 알레고리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잘 아시는 껍데기는 가라, 신동엽의 껍데기는 가라도 마찬가지죠. 뭐 이 시는 여러분들이 아마 중고등학교 때 한 번쯤은 접해보지 않았을까. 문학 국어교육 전공이 아니라 하더라도 가장 교과서 국어교육, 문학교육이 사랑하는 시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껍데기는 가라는 이 껍데기와 알맹이의 의미가 뭔가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껍데기는 뭐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껍데기는 역사의 부조리, 허구성이고요. 알맹이는 어떤 순수성, 민족 주체성의 순수성, 그런 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껍데기는 가라도 그렇고 박남수의 새도 그렇고 이 외에 다른 해석을 할 여지는 드러나지 않죠. 물론 이제 시 자체의 문맥이 제가 말씀드린 해석을 강하게 옹호하고 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알레고리는 미적 가치보다는 선시적이며 윤리적인 가치를 중시한다. 우리가 이제 미적 가치라는 것은 앞서 말했듯이 해석의 다의성은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하잖아요. 상상력을 자극하고 우리가 다양하게 어떤 문학적 상상력을 펼칠 수 있는 것이 상징인데 알레고리는 말하는 바를 직접적으로 드러내지는 않습니다만은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단 하나이기 때문에 좀 선시적이고 시 이전의 것, 그러니까 시의 텍스트에 드러나지 않는 것들을 의미하며 윤리적인 가치를 중요시하는 것이죠. 윤리적인 가치, 뭐 사상, 이념 그런 것들을 더 중요시 한다고 볼 수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박남수의 새라는 시도 뭡니까? 또 순수성이라는 윤리적 가치를 옹호하고 있으며 신동엽의 껍데기는 가라도 이 역민족 주체의 순수성이라는 가치를 옹호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 이런 알레고리의 경직성은 우리가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것이 시에 비해서 예술적인 그 가치가 미적 가치가 낮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예. 시의 단순성이 미덕일 수 없다고는 교재에서 얘기할 수 있지만 어떤 특정한 맥락 아래서는 이런 알레고리도 충분히 미적인 가치를 낼 수 있죠. 미적인 가치를 낼 수 있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알레고리가 미적 가치를 중시하지 않는다고 해서 즉 현실적이고 윤리적인 가치를 중시한다고 해서 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 어떤 특정한 맥락 안에서 알레고리도 충분한 가치가 있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신동엽의 껍데기는 가라라는 시가 결국에는 문학적으로 볼 때, 문학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예술적인 가치로만 볼 때는 뭐 좀 주장하는 바가 단순하다라고 할지라도 그 시가 쓰여진 뭐 시대적 상황이라든지 그 전원 자체의 가치 그런 것도 우리가 문학을 시를 이해하면서 시를 감상하면서 반드시 고려해야 될 가치죠. 그러니까 어떤 형식주의적인 신비평적인 측면에서만 보자면 이 알레고리가 상징보다는 좀 한 단계 낮은 그런 기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맥락 특정 맥락 속에서는 이 알레고리가 충분히 더 가치가 있을 수도 있다. 풍자라든지 뭐 그런 경우죠. 예를 들어서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이 지금까지도 그 전형적인 알레고리적 소설 아닙니까? 그럼에도 현재까지 명작으로 인정받는 것은 알레고리도 충분히 문학적인 가치가 있다, 예술적인 가치가 있다 그렇게 보는 것이 맞겠죠. 자, 그럼 다음으로 이 성북동 비둘기를 마지막으로 실주차 수업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북동 비둘기도 사실은 뭐 비둘기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질 수 있지만 이 교재에서 나오는 비둘기는 결국 뭡니까? 예. 평화와 사상을 사랑과 평화의 사상을 전파하는 사랑과 평화의 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비유는 사실 좀 이미 관습화되었다라고 볼 수 있고 그러므로 이 글에서는 비둘기는 사실 뭐 상징이라기보다는 알레고리에 가깝다는 것이죠. 인간은 새의 터전을 잠식함으로써 자연을 훼손하고 사랑과 평화를 박탈하는 탐욕적인 존재이면 이미 탐욕적인 존재이지만 비둘기는 어떻습니까? 사랑과 평화를 낳는 그런 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랑과 평화가 어떻게 인간에 의해서 쫓겨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다음 주 강의에는 이제 이 다이슨과 알레고리 못한 부분을 좀 더 하도록 하고요. 아무래도 뭐 강의가 시간 제한이 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끊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슨과 알레고리를 시작으로 해서 상징을 좀 더 계속 나가고 상징이 끝나면 이제 인류 부분을 또 계속 이어나가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제 아까 드리고 이 수업 중간에 제가 과제에 대해서 좀 길게 설명했는데 그 과제에 대한 설명에 맞게 여러분들이 잘 과제를 수행해 오시기를 기대하겠고요. 공지사항을 통해서 과제 날짜를 잘 확인하시고 그 날짜에 맞게 과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과제 하시느라고 많이 힘들고 사실 직접 강의를 듣는 것보다 이렇게 비대면에서 강의 듣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죠. 잠깐 한눈 팔면 막 미뤄져 있고 저도 솔직히 잠깐 한눈 팔아가지고 좀 강의가 밀려가지고 지금 이렇게 부랴부랴 하고 있는데 여튼 여러분들 과제 잊지 마시고 잘 수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6주차
질주자 수업을 여기서 마치고요. 또 다음 시간에 이렇게 또 비대면으로나마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